은성그룹의 최고층 회의실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왔지만 그 장엄한 풍경을 감상할 여유가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마호가니 소재의 길고 육중한 테이블 주위에는 그룹의 핵심 임원들이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들의 시선은 모두 회의실 입구에 굳게 닫힌 문에 고정되어 있었다. 오늘 그들의 운명을 결정할 수도 있는 미국의 사모펀드 퀀텀 리프 캐피탈의 담당자가 방문하기로 한 날이었다. 강태민 전략기획실장은 애써 태연한 표정을 유지하며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그의 맞춤 제작된 이탈리아제 정장은 그의 성공과 야망을 대변하는 듯했다. 그는 이 자리에 누구보다도 자신감이 넘쳤다. 지난 몇 년간 그는 은성그룹의 여러 중요한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이끌었고 회장의 두터운 신임을 얻고 있었다. 곧 회장의 딸과 약혼할 예정이었기에 그의 입지는 더욱 탄탄해질 터였다. 이깟 미국 자본의 실사 따위는 그에게 있어 또 하나의 넘어야 할 산에 불과했다. 미국에서 온 사람들은 항상 시간을 정확히 지키는 줄 알았는데 조금 늦는군요. 옆자리의 재무이사가 초조한 듯 헛기침을 하며 말했다. 강태민은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띠며 대답했다. 아마도 우리에게 겁을 주려는 의도일 겁니다. 기선제압이라는 낡은 수법이죠.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자료는 완벽하니까요.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고 몇몇 임원들은 그 말에 조금은 안심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강태민은 그들의 반응을 즐기며 펜을 가볍게 돌렸다. 모든 것이 그의 통제하에 있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모두의 시선이 일제히 그곳으로 향했다. 먼저 비서가 들어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고 그 뒤를 이어 한 여성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발목까지 오는 슬림한 라인의 검은색 정장 차림이었고 또각거리는 하이힐 소리는 회의실의 무거운 침묵을 갈랐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망설임 없이 당당했고 그녀가 움직일 때마다 공간의 공기가 변하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임원들은 예상과는 다른 젊은 여성의 등장에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가 테이블 상석으로 걸어오는 동안 강태민은 무심코 그녀를 훑어보았다. 잘록한 허리 길게 뻗은 목선, 그리고 흐트러짐 없이 단정하게 묶은 머리, 철저하게 자신을 관리하는 프로페셔널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점점 가까워지고 회의실의 밝은 조명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는 순간 강태민의 세상은 그대로 멈춰버렸다. 그의 얼굴에서 자신만만하던 미소가 사라지고 동공이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다. 서유진, 1년 전 그가 자신의 야망을 위해 헌신짝처럼 버렸던 아내,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으며 2번 다시는 볼 일 없을 것이라 확신했던 그 여자가 지금 그의 눈앞에 서 있었다. 그것도 은성그룹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퀀텀 리프 캐피탈의 책임자로서. 그녀의 얼굴은 예전에 순종적이고 그늘졌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차갑고 예리하게 벼려진 칼날처럼 감정 한 점 읽을 수 없는 완벽한 포커 페이스였다. 그녀의 깊은 눈동자는 회의실 전체를 천천히 훑었고 마침내 강태민에게 닿았다. 그녀의 시선이 스치는 찰나 강태민은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듯한 한기를 느꼈다. 그녀는 그를 알아보았지만 그 눈빛에는 놀라움이나 반가움 혹은 원망 같은 감정은 전혀 담겨 있지 않았다. 마치 길가의 돌멩이를 보는 듯한 무심하고 냉정한 시선이었다. 그 무관심이 강태민의 자존심을 가장 아프게 찔렀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다. 그녀의 팀으로 보이는 2명의 외국인 전문가가 뒤따라 들어와 양옆에 자리했다. 회의실의 권력 구도가 순식간에 재편되는 순간이었다. 서유진은 가볍게 목을 가다듬고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회의실 전체를 압도할 만큼의 힘을 가지고 있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퀀텀 리프 캐피탈의 아시아 태평양 M&A 부문을 총괄하고 있는 서유진 대표입니다. 그녀의 입에서 대표라는 직함이 흘러나왔을 때 회의실은 다시 한번 술렁였다. 강태민은 자신의 귀를 그저 실무 담당자일 것이라는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그녀는 이 거대한 거래의 최고 책임자였다. 오늘부터 저희 퀀텀 리프 캐피탈은 은성그룹의 인수를 위한 사전 단계로 그룹 전반에 대한 고강도 전략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녀는 말을 이어갔다. 기간은 총 8주이며 재무인사 법무, 그리고 각 사업부의 핵심 프로젝트까지 모든 분야를 포함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녀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그녀는 마치 잘 짜인 각본을 읽는 것처럼 감사의 범위와 절차, 그리고 요구 자료 목록을 막힘없이 설명했다. 강태민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것 같았다. 1년 전 그는 그녀에게 말했다. 넌 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사회 경험도 없는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냥 조용히 살아. 그는 그녀의 모든 것을 빼앗았다고 생각했다. 위자료 한 푼 주지 않고 그녀가 결혼 생활 동안 쌓아온 모든 경력과 인맥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다. 그녀를 무능하고 나약한 존재로 낙인 찍고 비참하게 만들었다고 믿었다. 그런데 지금 그 나약했던 여자가 괴물이 되어 돌아와 그의 목줄을 쥐려 하고 있었다. 서유진은 설명을 마친 후 준비해온 서류 뭉치를 각 임원에게 나누어 주게 했다. 서류가 강태민 앞에 놓였을 때 그는 차마 손을 뻗지 못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다시 한번 서유진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미 다른 임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었다. 그녀의 유창한 영어와 날카로운 논리는 은성의 베테랑 임원들을 압도했다. 그녀의 세계에서 강태민이라는 존재는 더 이상 어떠한 변수도 되지 못하는 듯했다. 강태민 실장님. 갑자기 서유진이 그를 지목했다. 강태민은 화들짝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날 뻔했다. 네, 서 대표님. 그의 목소리가 자신도 모르게 기어들어갔다. 그룹의 미래 전략을 책임지는 분으로서 현재 진행 중인 바이오 신약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자료를 가장 먼저 검토하고 싶습니다. 내일 오전 9시까지 관련 데이터 일체를 제 사무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누락이나 가공도 없이 원본 그대로 말입니다. 그녀의 지시는 명확하고 단호했다. 그녀가 언급한 바이오 프로젝트는 강태민이 자신의 최대치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자 동시에 박진석 회장의 비자금과 연결된 가장 민감한 부분이었다. 그녀는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정확하게 핵심을 찔렀다. 강태민은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복수를 위해 돌아온 것이다. 단순한 이혼한 전 아내가 아니라 그의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진 적으로서. 회의는 약 1시간 만에 끝났다. 서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목례를 하고는 미련 없이 회의실을 떠났다. 그녀가 사라지자 억눌려 있던 공기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며
임원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믿을 수 없어. 저렇게 젊은 여자가 대표라니. 분위기가 장난이 아니던데. 보통 내기가 아니야. 강 실장 아는 사람인가? 표정이 왜 그래? 동료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강태민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는 멍하니 서유진이 앉았던 자리를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그녀가 남기고 간 차가운 공기와 희미한 향수 냄새만이 남아 있었다. 1년의 시간 동안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어떻게 바닥까지 떨어졌던 그녀가 이런 모습으로 다시 나타날 수 있었을까?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폭풍이 시작되었다. 서유진이라는 이름의 모든 것을 휩쓸어버릴 강력한 폭풍이 은성그룹의 심장부를 향해 상륙한 것이다. 그리고 그 폭풍의 가장 중심에 바로 강태민 자신이 서 있었다. 그는 이제 도망칠 곳이 없었다. 회의실 문이 닫히고 서유진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지자 강태민은 간신히 버티고 있던 다리가 풀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비틀거리며 의자에 주저앉았다. 주변의 웅성거림과 자신을 향한 의아한 시선들이 느껴졌지만 아무것도 그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하나의 이름 서유진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차가운 눈빛, 힘있는 목소리, 그리고 그를 하찮은 존재로 취급하던 그 태도가 끊임없이 재생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재회가 아니었다. 심판의 서막이었다. 강 실장 괜찮은가? 박진석 회장의 최측근인 김 전무가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물었다. 강태민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황급히 표정을 관리했다. 아, 괜찮습니다. 잠시 현기증이 났을 뿐입니다. 그는 억지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식은땀으로 축축한 이마와 창백한 얼굴색은 그의 상태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이 자리에 머물 수 없었다. 당장 회장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했다. 죄송합니다. 급히 처리할 일이 생각나서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회의실을 빠져나왔다. 회장실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다급했다. 복도를 지나는 직원들의 인사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어떻게 이 상황을 설명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으로 복잡했다. 단순한 적대적 M.A 시도가 아니었다. 이것은 철저히 그를 겨냥한 공격이었다. 박 회장은 강태민의 능력을 신뢰했지만 그의 사생활까지 속속들이 알지는 못했다. 이혼한 전 부인이 적의 수장이 되어 돌아왔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자신의 무능함이나 사적인 원한의 회사를 끌어들였다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었다. 마침내 회장실 문 앞에 선 그는 몇 번의 깊은 심호흡을 한 뒤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게. 안에서 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태민이 안으로 들어서자 박진석 회장은 거대한 책상에 앉아 방금 끝난 회의 보고서를 훑어보고 있었다. 그는 은성그룹을 수십 년간 이끌어온 노련한 경영자였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은 상대방의 속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그래, 그 미국에서 온 젊은 대표라는 사람 인상이 어떻던가? 박 회장이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탐색의 의도가 담겨 있었다. 강태민은 마른 침을 삼키며 입을 열었다. 회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심각한 목소리에 박 회장은 비로소 서류에서 눈을 떼고 그를 바라보았다. 앉아서 얘기하게. 강태민은 그의 맞은편 의자에 앉아 잠시 망설이다가 어렵게 말을 이었다. 오늘 온 퀀텀 리프 캐피탈의 서유진 대표, 사실은 제 전처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회장실의 공기는 얼어붙었다. 박 회장의 표정에는 순간적으로 놀라움이 스쳤지만 그는 곧 평정심을 되찾았다.
역시 산전수전 다 겪은 노장이었다. 전철아. 박 회장은 나지막이 읊조리며 턱을 쓰다듬었다. 그는 강태민을 빤히 쳐다보았다. 자네가 여자 문제로 내 딸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을까 걱정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칠 줄은 몰랐군.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강태민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생길 줄은 저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 여자가 사적인 복수심으로 우리 그룹을 흔들러 왔다는 건가? 박 회장의 질문은 핵심을 찔렀다. 강태민은 고개를 저었다. 복수심도 있겠지만 그게 전부는 아닐 겁니다. 제가 알던 서유진은 그렇게 감정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이성적이라 무서울 정도죠. 아마도 우리 그룹의 약점을 정확히 파고들 생각일 겁니다. 그는 서유진의 능력을 애써 폄하하고 싶었지만 양심상 그럴 수 없었다. 과거 그녀의 날카로운 분석력과 통찰력 덕분에 자신이 성공할 수 있었던 순간들을 떠올렸다. 그는 그녀의 능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박 회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흠사적인 감정이 얽혀 있다면 오히려 이용할 가치가 있을지도 모르지. 감정적인 사람은 실수를 하기 마련이니까. 그는 상황을 비관적으로만 보지 않았다. 일단 저들의 요구대로 자료를 넘겨주는 척 하면서 시간을 벌어야겠네. 재무팀과 전략기획실에 지시해서 적절하게 가공된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게. 너무 티나지 않게 하지만 핵심은 교묘하게 비켜나가도록. 저 여자가 아무리 똑똑해도 수십 년간 쌓아온 은성의 벽을 단번에 뚫지는 못할 걸세. 이것이 바로 박 회장의 방식이었다. 진실의 벽이 아니라 거짓으로 쌓아 올린 강철의 벽으로 상대를 지치게 만드는 것. 한편 은성그룹의 한쪽 구석에 임시로 마련된 퀀텀 리프 캐피탈의 사무실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서유진과 그녀의 팀은 은성 측에서 1차로 넘겨받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와 씨름하고 있었다. 그들의 사무실은 화려한 임원실과는 달리 오직 효율성만을 위해 꾸며져 있었다. 벽에는 거대한 화이트보드들이 걸려 있었고 거기에는 복잡한 조직도와 자금 흐름 그리고 의문점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유진은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모니터의 숫자들을 응시하고 있었다. 유진 표면적으로는 깨끗해 보여요. 재무제표 상으로는 흠잡을 곳이 거의 없네요. 마치 누군가 완벽하게 청소를 해놓은 것 같아요. 데이터 분석 전문가인 마이클 렌즈 너머로 피곤한 눈을 비비며 말했다. 그는 월스트리트에서도 손꼽히는 실력자였지만 은성그룹이 내민 자료는 마치 잘 만들어진 미로 같았다. 완벽하게 깨끗하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의심의 증거야, 마이클. 유진은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강태민이라는 남자는 항상 완벽을 추구하지. 하지만 그의 완벽함 속에는 언제나 미세한 균열이 존재해. 그녀는 강태민의 습성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겉으로 보이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서 큰 그림은 완벽하게 그려내지만 세부적인 부분에서 허점을 드러내곤 했다. 그녀는 팀원들에게 각 사업부의 세부 지출 내역과 현금 흐름 보고서를 교차 검증하도록 지시했다. 시간은 자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고 사무실에는 키보드 소리와 서류 넘기는 소리만이 가득했다. 유진은 잠시 눈을 감고 과거를 떠올렸다. 결혼 생활 당시 그녀는 강태민의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밤새워 만들어주곤 했다. 그의 논리의 허점을 메우고 그의 아이디어를 더욱 날카롭게 다듬는 것은 언제나 그녀의 몫이었다. 그는 그 모든 공로를 가로챘다. 바로 그때였다. 찾았어요.
마이클이 외쳤다. 그의 목소리에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바이오 신약 개발 프로젝트의 2단계 설비 투자 지출이 3분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실제 자금 유출은 다음 회계 연도의 예비 예산으로 이연 처리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명백한 회계 원칙 위반이에요. 마이클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그것은 거대한 벽에 난 아주 작은 실금에 불과했지만 댐을 무너뜨리는 것은 언제나 작은 구멍에서 시작되는 법이었다. 서유진은 즉시 마이클의 자리로 다가갔다. 그녀의 눈이 빠르게 숫자를 훑었다. 이것뿐만이 아니야. 이 지출과 관련된 하청업체 BP 테크놀로지라는 곳 설립된 지 6개월도 안 된 신생회사인데 수십억 원 규모의 계약을 따냈어. 전형적인 페이퍼 컴퍼니의 특징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확신에 차 있었다. 그녀는 강태민과 박 회장이 쌓아 올린 거짓의 벽을 무너뜨릴 첫 번째 망치를 찾아낸 것이다. 진실이라는 이름의 강철벽을 세울 시간이었다. 다음 날 오전 서유진은 강태민과 재무이사에게 긴급 회의를 요청했다. 작은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강태민은 밤새 박 회장과 대책을 논의하느라 잠을 설친 탓에 얼굴이 헬쑥했다. 그는 유진이 무엇 때문에 자신들을 불렀는지 짐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그들이 제출한 완벽한 자료가 그녀를 혼란에 빠뜨렸을 것이라 믿고 싶었다. 유진은 노트북을 열어 스크린에 2개의 문서를 나란히 띄웠다. 하나는 프로젝트 지출 보고서였고 다른 하나는 현금 흐름 예측 보고서였다. 두 분께 간단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녀는 부드럽게 입을 열었지만 그 목소리는 회의실의 모든 사람을 긴장시켰다. 바이오 프로젝트 2단계 설비 투자가 3분기에 집행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왜 관련 자금 지출은 내년 예산으로 넘어가 있습니까? 회계 처리상의 단순한 오류입니까? 아니면 다른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것입니까? 그녀의 질문은 칼날처럼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재무이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쩔쩔매며 강태민의 눈치를 살폈다. 강태민은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대답했다. 아, 그건 저희의 회계 처리 방식이 다소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생긴 오해인 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금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적인 판단이었습니다. 그는 그럴듯한 경영 용어들을 늘어놓으며 상황을 모면하려 했다. 하지만 유진은 그의 변명을 기다렸다는 듯이 다음 카드를 꺼내들었다. 전략적 판단이라. 그렇군요. 그럼 이 BP 테크놀로지라는 신생업체에 수십억 원의 계약을 맡긴 것도 전략적인 판단의 일환이었습니까? 그녀의 시선이 강태민에게 고정되었다. 이 업체의 주소지를 확인해 보니 강남의 한 작은 오피스텔이더군요. 실체가 있는 회사인지조차 의심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강태민 실장님, 그녀는 처음으로 그의 직함을 불렀고 그 안에는 서늘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강태민은 말문이 막혔다. 그녀가 하룻밤 사이에 이 모든 것을 파악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과소평가했다. 아니, 그는 그녀라는 사람 자체를 완전히 잊고 있었다. 그의 이마에서는 다시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그의 침묵은 곧 자백과도 같았다. 거짓의 벽은 생각보다 훨씬 허술했다. 서유진이라는 강력한 충격 앞에서 그 벽은 첫 번째 균열을 보이며 굉음을 내기 시작했다. 그는 처음으로 진정한 공포를 느꼈다. 회의실 문이 닫히자마자 강태민은 옆에 있던 재무이사에게 으르렁거렸다. 대체 일 처리를 어떻게 한 겁니까?
신생 페이퍼 컴퍼니를 쓰는 아마추어 같은 실수를 왜 하냐고요. 그의 목소리에는 이성을 잃은 분노와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재무이사는 억울하다는 듯이 항변했다. 그건 실장님께서 직접 지시하신 일이 아닙니까? 최대한 눈에 띄지 않게 하라고 닥쳐 강태민은 그의 말을 잘랐다. 지금은 책임을 전가할 때가 아니었다. 핑계를 댈수록 자신의 무덤을 팔 뿐이었다. 그는 다시 한번 박진석 회장의 사무실로 향했다. 아까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위기감과 절박함이 그의 온몸을 휘감고 있었다. 그는 서유진이라는 여자를 완벽하게 잘못 판단했다. 그녀는 단순히 회계장부의 숫자 몇 개를 가지고 트집을 잡는 수준이 아니었다. 그녀는 거대한 사기극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녀의 공격은 날카롭고 정확하며 자비가 없었다. 마치 과거 자신이 그녀에게 했던 것처럼 박 회장은 강태민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다. 보고를 들은 그의 표정은 순식간에 차갑게 굳어졌다. 이번에는 놀라움이 아니었다. 실망과 분노가 뒤섞인 냉혹한 표정이었다. 고작 하루 만에 꼬리를 잡혔단 말인가. 박 회장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내가 자네를 믿고 내 딸까지 주기로 했는데 고작 여자 하나 처리하지 못해서 이 모든 일을 망치려는 건가. 그는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고 묵직한 소리가 회장실을 울렸다. 강태민은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죄송합니다. 그녀가 그렇게까지 치밀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의 변명은 박 회장의 분노에 기름을 부을 뿐이었다. 몰랐다고 자네가 몇 년을 같이 산 여자야 그녀의 성격 하나 파악하지 못했단 말인가? 아니면 일부러 기어오르도록 방치한 건가? 박 회장의 의심은 강태민의 가장 아픈 곳을 찔렀다. 그는 서유진의 능력을 알면서도 이혼과 함께 그녀의 모든 것을 짓밟았다고 착각했다. 그녀의 지성과 자존심을 무시한 대가를 이제야 톡톡히 치르고 있었다. 박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그는 서울의 전경을 내려다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이내 그가 돌아섰을 때 그의 눈에는 이전보다 훨씬 더 위험한 빛이 서려 있었다. 더 이상 저 여자에게 시간을 주어서는 안 되겠네.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감사를 중단시켜. 스캔들을 만들든 약점을 찾아내든 아니면 다른 방법을 쓰든. 이 프로젝트는 은성의 미래가 걸린 일이야. 실패는 용납할 수 없네. 그의 마지막 말에는 서늘한 위협이 담겨 있었다. 강태민은 그 의미를 알아차리고 등골이 오싹해졌다. 이제 그는 서유진과 박 회장 사이에서 외줄타기를 해야 하는 신세가 되었다. 같은 시각 서유진의 사무실에서는 새로운 국면의 작전이 개시되고 있었다. BP 테크놀로지는 위장 회사일 뿐이야. 진짜 목표는 바이오 프로젝트 자체에 숨겨져 있어. 유진은 화이트보드 앞에 서서 팀원들에게 브리핑했다. 은성그룹이 이 프로젝트에 쏟아부은 투자금과 그들이 발표한 연구 성과 사이에는 엄청난 괴리가 있어.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자금이 사라지고 있어. 이건 단순한 비자금 조성을 넘어선 거대한 사기극일 가능성이 높아. 그녀는 팀을 둘로 나누었다. 마이클의 분석팀은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자금 흐름을 역추적하여 돈이 최종적으로 어디로 흘러 들어갔는지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법무팀의 사라는 프로젝트 관련 특허 출원 내역과 연구 논문들을 검토하며 기술적인 허점을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유진 자신은 가장 중요한 과제를 맡았다. 바로 사람을 파고드는 것이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거짓말에 연쇄고리를 끊어줄 내부 고발자
즉 핵심 증인을 찾아야 했다. 그녀의 팀은 바이오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모든 연구원들의 명단을 입수해 분석하기 시작했다. 대부분은 현재도 회사에 남아 있거나 더 좋은 조건으로 다른 회사에 스카우트된 상태였다. 하지만 유독 한 사람의 이름이 유진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김진우 박사. 그는 프로젝트의 초기 단계부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수석 연구원이었다. 그의 이름은 수많은 초기 보고서와 연구 노트에 등장했지만 약 1년 전을 기점으로 그의 모든 기록이 갑자기 사라졌다. 그의 공식적인 퇴사 사유는 불성실한 근무 태도와 명령 불복종이었다. 말도 안 돼. 유진은 혼잣말을 했다. 김진우 박사의 이력은 화려했다. 세계적인 학술지에 여러 편의 논문을 게재한 천재적인 과학자였다. 그런 그가 단순히 근무 태도 때문에 해고되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웠다. 특히 그가 해고된 시점은 프로젝트의 2단계 투자가 결정되기 직전에 아주 민감한 시기였다. 유진은 직감했다. 김진우 박사가 바로 이 모든 비밀을 풀 열쇠를 쥐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즉시 그의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김진우 박사를 찾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는 학계를 떠나 모든 공식적인 활동을 중단한 상태였다. 마치 세상에서 증발해버린 것 같았다. 유진은 퀀텀 리프 캐피탈의 정보망을 총동원했다. 며칠간의 끈질긴 추적 끝에 마침내 그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었다. 그는 서울을 떠나 한적한 지방의 작은 대학교에서 시간 강사로 일하며 조용히 살고 있었다. 화려한 경력과는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초라한 현실이었다. 유진은 그가 무언가를 두려워하여 숨어 지내고 있음을 확신했다. 유진은 다른 팀원들을 대동하지 않고 혼자서 그를 찾아가기로 결정했다. 이 문제는 법이나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한 과학자의 꺾인 자존심과 양심을 되돌려야 하는 섬세한 접근이 필요했다. 그녀는 KTX에 몸을 싣고 그가 있는 도시로 향했다. 기차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그녀는 강태민과의 결혼 생활을 떠올렸다. 그 역시 처음에는 순수한 열정을 가진 연구원이었다. 하지만 돈과 권력의 맛을 본 뒤 그는 점차 괴물로 변해갔다. 김진우 박사에게서 그녀는 과거 강태민의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다. 유진은 수소문 끝에 김진우 박사가 강의를 마치는 시간을 알아내고 학교 근처의 한적한 찻집에서 그를 기다렸다. 약속 시간보다 조금 늦게 초췌한 모습의 중년 남자가 찻집으로 들어섰다. 바로 김진우 박사였다. 그는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유진을 쳐다보며 맞은편에 앉았다. 누구신데 저를 보자고 하신 겁니까? 저는 은성그룹과 관련된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유진은 위협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진심 어린 존경심을 담아 입을 열었다. 박사님의 초기 연구 논문들을 모두 읽어보았습니다. 특히 세포막 투과성에 대한 박사님의 이론은 정말 감명 깊었습니다. 그런 위대한 과학자를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녀의 접근은 예상 밖이었다. 김진우 박사의 경계심 가득한 눈빛이 조금 흔들렸다. 그는 자신의 연구를 제대로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난 지 너무나도 오래되었다. 유진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은성그룹이 현재 홍보하고 있는 바이오 프로젝트의 임상시험 결과 데이터를 그에게 보여주었다. 박사님, 이것이 현재 은성이 발표하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박사님의 기초 이론과는 정반대의 결과로 조작되어 있습니다.
과학자로서 평생을 바친 자신의 연구가 이런 식으로 거짓의 탑을 쌓는데 이용되는 것을 지켜만 보실 수 있습니까? 그녀는 그의 양심에 직접 호소했다. 김진우 박사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오랫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마침내 무거운 입을 열었다. 그 프로젝트는 실패작이었소. 그의 목소리는 깊은 절망감에 잠겨 있었다. 연구 과정에서 치명적인 부작용을 발견했지. 신약으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었어. 나는 정직하게 보고했지만 강태민 실장과 박 회장은 내 보고서를 묵살했소. 그들은 나에게 데이터를 조작하라고 강요했지. 그의 고백은 충격적이었다. 내가 거부하자 그들은 나를 해고하고 업계에서 매장시키겠다고 협박했소. 내 가족까지 위협했지. 난 버틸 수가 없었어. 그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한때 세상을 바꿀 꿈을 꾸었던 천재 과학자는 거대한 권력 앞에서 무참히 꺾여버린 것이다. 유진은 그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며 그의 손을 조용히 잡아주었다. 박사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유진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진실을 밝힐 기회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박사님께서 용기를 내주신다면 제가 박사님의 명예와 안전을 반드시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김진우 박사는 한참 동안 유진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에게서 돈이나 복수심이 아닌 진실을 향한 순수한 열망을 보았다. 마침내 그는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내게 조작되지 않은 원본 데이터가 담긴 하드 드라이브가 있어. 내 연구실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지. 그 순간 유진은 이 싸움의 승리를 확신했다. 그녀는 이제 은성제국의 심장을 파괴할 수 있는 강력한 폭탄을 손에 넣은 것이다. 박진석 회장과 강태민이 쌓아올린 제국의 균열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균열의 중심에서 서유진은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다. 김진우 박사에게서 건네받은 작은 외장 하드 드라이브는 서유진의 손안에서 차갑고 묵직하게 느껴졌다. 이 작은 저장 장치 안에 은성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뒤흔들 수 있는 진실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니 묘한 아이러니가 느껴졌다. 그녀는 서울로 돌아오는 내내,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있는 동안에도 하드 드라이브를 손에서 놓지 않았다. 그 차가운 금속의 감촉은 그녀의 기억 저편에 묻어두었던 이제는 차갑게 식어버린 과거의 편린들을 수면 위로 끄집어 올리고 있었다. 과거에도 그녀는 비슷한 물건을 손에 쥐고 밤을 지새운 적이 많았다. 그때는 최신형 하드 드라이브가 아니라 빼곡하게 자료가 담긴 USB 메모리 스틱이었다. 결혼 초 그들의 작은 신혼집. 이제는 은성그룹의 실세가 된 강태민이 그저 평범한 대리였던 시절. 그는 중요한 보고서를 앞두고 며칠 밤낮으로 머리를 쥐어뜯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복잡한 시장 데이터와 분석 자료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지만 그는 그 속에서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었다. 그때 유진은 조용히 그의 등 뒤로 다가갔다. 결혼과 함께 자신의 유망했던 커리어를 잠시 접어두고 그의 아내가 된 그녀였다. 그녀는 그의 어깨 너머로 모니터를 들여다보았다. 태민 씨, 이 부분 말이야. 경쟁사 데이터를 분석할 때 시장 점유율만 볼 게 아니라 고객 유지율이랑 이탈률을 같이 봐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 더 입체적인 그림이 보일 것 같은데. 그녀의 지적은 조심스러웠지만 핵심을 꿰뚫고 있었다. 강태민은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한 듯 퉁명스럽게 대꾸했지만 이내 그녀의 말이 옳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밤 유진은
그를 위해 밤을 새웠다. 그녀는 방대한 데이터를 재분석하고 누구도 생각지 못한 역발상적인 전략을 담은 보고서의 뼈대를 만들어 주었다. 다음 날 강태민은 그녀가 정리해준 USB를 들고 출근했다. 그 보고서는 대성공이었다. 그는 그 공로를 인정받아 과장으로 특진했고 회사에서 주목받는 인재로 떠올랐다. 그날 저녁 축하를 위해 마련된 부부 동반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는 의기양양하게 자신의 성공담을 늘어놓았다. 제가 밤을 새워가며 데이터를 분석한 보람이 있더군요. 그의 말에 아낌없는 찬사가 쏟아졌다. 그때 유진은 조용히 테이블의 한쪽 구석에 앉아 있었다. 모두가 남편의 성공을 축하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은 텅 빈 것처럼 허전했다. 그녀는 박수를 치며 웃고 있었지만 그 미소는 씁쓸했다. 그녀는 괜찮다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그의 성공이 곧 우리의 성공이니까. 하지만 그것은 첫 번째 균열의 시작이었다. 그녀의 존재가, 그녀의 지성이 강태민이라는 이름 뒤에 서서히 지워지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그런 일은 그 후로도 반복되었다. 유진은 강태민의 보이지 않는 그림자이자 비밀 병기가 되었다. 그녀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 지적인 희열을 느꼈고 남편의 성공을 돕는 것에 보람을 찾으려 했었다. 하지만 강태민은 변해갔다. 그는 더 이상 그녀에게 고마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도움에 의존하는 자신을 발견할수록 그는 그녀를 더욱 깎아내리기 시작했다. 그의 성공이 커질수록 그의 열등감도 함께 자라났던 것이다. 어느 날 중요한 프로젝트 발표를 앞두고 유진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했을 때 그는 코웃음을 쳤다. 당신 같은 가정주부가 뭘 안다고 그래. 이건 당신이 끼어들 만큼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그는 그녀의 의견을 무시하는 척했지만 며칠 뒤 그녀의 아이디어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포장하여 멋지게 발표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는 이렇게 말했다. 집사람이 가끔 엉뚱한 소리를 할 때가 있는데 거기서 영감을 얻을 때도 있습니다. 그는 그녀의 지성을 가정주부의 엉뚱한 직감으로 격화시키며 자신의 우월함을 확인받으려 했다. 심리적인 폭력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점점 더 많은 시간을 밖에서 보냈다. 회식과 접대, 그리고 수많은 만남들. 그러던 중 그의 인생에 박서연이 등장했다. 박진석 회장의 외동딸. 아름답고 도도하며 무엇보다 그에게 권력이라는 날개를 달아줄 수 있는 여자였다. 강태민은 그녀가 가진 배경과 힘에 매료되었다. 그에게 박서연과의 관계는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야망을 완성시켜줄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다. 유진이 그의 외도를 알게 된 것은 어느 비 오는 날이었다. 그의 차에서 낯선 여자의 귀걸이를 발견했을 때 그녀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강태민에게 그녀가 귀걸이를 내밀었을 때 그는 사과하지 않았다.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이 잔인한 본색을 드러냈다. 그래, 그렇게 됐어. 이제 당신 같은 여자한테는 질렸어. 그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내가 당신을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유진은 울부짖었다. 그녀의 절규에 강태민은 경멸적인 미소를 지었다. 헌신 웃기지 마.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내 돈으로 편하게 살면서 잘난 척이나 했지. 당신 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사회생활 한번 제대로 안 해본 주제에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가 되어 그녀의 심장에 밝혔다. 그는 그녀의 모든 희생과 노력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렸다. 이혼 과정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그는 박 회장의 힘을 빌려 최고의 변호사들을 동원했다. 그들은 유진의 모든 기여를 무시하고 그녀를 무능한 가정주부로 몰아갔다. 결국 그녀는 거의 모든 것을 빼앗긴 채 맨몸으로 그 집에서 쫓겨나야 했다. 이혼 서류에 마지막 도장을 찍던 날, 강태민은 그녀에게 말했다. 이게 당신의 현실이야. 이제 2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그 순간의 굴욕감과 배신감, 그리고 사무치는 고통은 그녀의 영혼에 깊은 낙인처럼 새겨졌다. 대표님 대표님 마이클의 목소리가 그녀를 과거의 깊은 늪에서 건져 올렸다. 유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어느새 창밖은 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그 차가운 하드드라이브를 손에 쥐고 있었다. 과거의 기억들이 폭풍처럼 휘몰아쳤지만 그녀의 눈에는 눈물 대신 차가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과거의 아픔은 그녀를 약하게 만들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단단하고 예리하게 벼려낸 숫돌이 되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얼굴은 흔들림 없는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김진우 박사의 정의를 위해 혹은 퀀텀 리프 캐피탈의 이익을 위해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서유진 자신의 싸움이었다. 강태민이 짓밟고 지워버리려 했던 그녀의 존재 가치를 되찾는 싸움. 그가 경멸을 담아 내뱉었던 나 없으면 넌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저주와도 같은 말이 얼마나 거대한 거짓이었는지를 증명해내기 위한 싸움이었다. 그녀의 손에 들린 하드드라이브는 이제 복수의 도구가 아니라 그녀 자신의 역사를 되찾을 성검생 게임이었다. 강태민은 짙은 위스키가 담긴 잔을 단숨에 비워냈다. 독한 술이 목을 태우고 내려갔지만 머릿속을 잠식한 불안감은 좀처럼 가시지 않았다. 그는 서울의 야경이 화려하게 펼쳐지는 최고급 스카이라운지 바에 앉아 있었지만 그 어떤 것도 그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맞은편에는 곧 그의 약혼녀가 될 박서연이 우아한 자태로 와인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녀는 강태민의 초조한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 날카로운 눈으로 그를 쏘아보았다. 언제까지 그렇게 술만 마시고 있을 거야. 지금 당신 꼴이 얼마나 한심한지 알아. 박서연의 목소리는 그녀의 아름다운 외모와는 달리 차갑고 가시가 돋쳐 있었다. 그녀는 단순한 재벌가의 딸이 아니었다. 아버지인 박진석 회장의 교활함과 무자비함을 그대로 물려받은 여자였다. 그 여자 하나 때문에 일이 이렇게까지 꼬이게 만들어 내가 당신을 선택한 건 당신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이지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려고 한 게 아니야. 강태민은 자존심이 상했지만 반박할 수 없었다. 당신은 몰라. 서유진, 그 여자는 보통이 아니야. 내 모든 걸 꿰뚫어 보고 있는 것 같아. 김진우 박사까지 찾아냈어. 이러다간 바이오 프로젝트의 비밀이 전부 탄로 날지도 몰라. 그의 목소리 끝이 떨렸다. 박서연은 코웃음을 쳤다. 그래서 증거만 없애면 그만 아니야. 언제까지 그렇게 프로답지 못하게 질질 끌려다닐 거야. 그녀는 와인잔을 내려놓고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그녀의 눈빛이 뱀처럼 교활하게 빛났다. 전공법으로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쓰면 돼. 저 여자의 가장 큰 약점이 뭐라고 생각해? 그녀의 질문에 강태민은 잠시 머뭇거렸다. 박서연은 기다리지 않고 답했다. 바로 버림받은 전처라는 이미지야. 사람들은 논리보다 감정에 더 쉽게 휩쓸려. 우리가 그 감정을 자극하는 거지. 그녀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번졌다. 저 여자를 월스트리트의 유능한 전문가가 아니라 질투심에 눈이 먼 복수기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박서연의 계획은 치밀하고 악랄했다. 그녀는 평소 자신들이 관리해오던
한 인터넷 연예 매체 기자를 언급했다. 그를 통해 자극적인 기사를 터뜨리자는 것이었다. 내용은 이랬다. 유능한 전 남편이 재벌가의 딸과 약혼하자 질투심에 사로잡힌 이혼한 아내가 자신이 가진 권력을 남용해 전 남편의 회사에 부당한 공격을 가하고 있다. 그들의 이혼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을 교묘하게 비틀고 서유진을 감정적이고 불안정한 여성으로 묘사하여 그녀의 모든 행동을 사적인 원한으로 치부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절박했던 강태민은 그 악마의 속삭임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 며칠 후 계획은 실행에 옮겨졌다. 월가의 마녀인가, 버림받은 조강지처인가 라는 제목의 기사가 한가십 전문 사이트에 올라왔다. 기사는 순식간에 SNS를 통해 퍼져나갔고 곧이어 일부 경제지에서도 증권가 루머라는 형태로 인용 보도하기 시작했다. 기사의 내용은 철저히 서유진을 겨냥하고 있었다. 그녀와 강태민의 사진이 나란히 실렸고 익명의 측근 인터뷰를 가장하여 SC 서유진과 이혼 후 심각한 우울증을 겪었으며 전 남편인 K 실장 강태민의 행복에 병적인 집착을 보여왔다는 식의 거짓 정보들이 담겨 있었다. 아침 일찍 유진은 자신의 팀원인 마이클이 보여주는 태블릿 PC 화면을 보고 그대로 굳어버렸다. 기사는 그녀의 사생활을 난도질하고 있었다. 그녀가 새롭게 쌓아 올린 프로페셔널리즘과 윤리의식을 정면으로 공격하는 비열한 방식이었다. 그때 뉴욕 본사에서 걸려온 전화벨이 울렸다. 그녀의 직속 상관이었다. 그는 유진에 대한 신뢰를 표하면서도 우려 섞인 목소리로 경고했다. 유진, 우린 당신을 믿지만 이런 식의 구설수는 딜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어. 이 사회에서는 이번 감사의 공정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어. 이제 그녀는 외부의 적뿐만 아니라 내부의 의심과도 싸워야 했다. 은성그룹 내부의 분위기는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달라졌다. 처음에는 그녀의 카리스마에 압도되었던 직원들은 이제 수군거리며 그녀를 힐끔거렸다. 강태민과 그의 추종자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을 사적인 복수심의 희생양으로 포장하며 동정 여론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부당한 감사다. 우리는 외부 세력의 부도덕한 공격으로부터 우리 회사를 지켜야 한다는 식의 선동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졌다. 그녀가 쌓아 올린 압박의 전선이 순식간에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그날 밤 유진은 홀로 사무실에 남아 창밖의 도시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잠깐 그녀는 흔들렸다. 거짓말로 가득 찬 기사 때문이 아니었다. 그 거짓말이 자신이 피땀 흘려 이룩한 모든 것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현실 때문이었다. 그녀의 팀원들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공식적인 반박 성명을 내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유진은 고개를 저었다. 진흙탕 싸움에 발을 들이는 순간 자신도 진흙을 뒤집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김진우 박사의 하드 드라이브를 바라보았다. 저 안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녀는 심호흡을 하며 감정을 가라앉혔다. 그들이 감정으로 공격해 온다면 자신은 철저히 이성으로 맞서야 했다. 감정적인 복수기가 아니라 냉철한 전문가의 방식으로 그녀의 눈빛이 다시 차갑고 단단해졌다. 후퇴는 없었다. 오히려 더 빠르게 더 깊숙이 파고들어야 했다. 유진은 마침내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팀원들을 불러 모았다. 그들이 진흙탕 싸움을 원한다고 좋아. 하지만 우린 그들의 방식으로 싸우지 않아. 그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말로 반박하는 대신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응수할 거야. 그녀는 김진우 박사의 하드 드라이브에 담긴 수많은 증거 중에서 아주 작은 조각 하나를 떼어내기로 했다. 바이오 프로젝트의 초기 연구 데이터가 조작되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그러나 결정적인 증거는 아닌 검증 가능한 정보였다. 그녀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경제 전문 기자에게 이 정보를 익명으로 제보할 계획을 세웠다. 이것은 단순한 반격이 아니었다. 여론의 흐름을 바꾸고 은성그룹 내부에 더 큰 의심과 균열을 만들어낼 고도로 계산된 한 수였다. 그들이 더러운 불을 질렀다면 그녀는 진실이라는 더 크고 강력한 불길로 그들의 불을 잠재울 생각이었다. 이제 방어는 끝났다. 서유진의 본격적인 반격이 시작될 시간이었다. 서유진이 흘린 익명의 정보는 조용하지만 날카로운 파문을 일으켰다. 며칠 뒤 국내에서 가장 신뢰도 높은 경제 일간지에 짧지만 뼈아픈 기사가 실렸다. 은성그룹 바이오 프로젝트 초기 데이터 신뢰성 논란이라는 제목 아래 익명의 과학계 소식통을 인용하여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에 대한 근원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이었다. 기사에는 서유진이나 퀀텀 리프 캐피탈에 대한 언급은 단 한 줄도 없었다. 마치 언론사가 독자적으로 취재하여 밝혀낸 사실처럼 보였다. 이 기사는 강태민과 박서연이 터뜨린 가십성 기사와는 차원이 달랐다. 사람들의 시선은 서유진의 사생활이라는 진흙탕에서 벗어나 은성그룹의 미래 가치라는 본질적인 문제로 옮겨갔다. 주식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은성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급락하기 시작했고 소액 주주들과 기관, 투자자들의 문의 전화가 회사로 빗발쳤다. 강태민과 박 회장이 서유진을 향해 던진 더러운 폭탄은 오히려 자신들의 발밑에서 터져버린 셈이 되었다. 박진석 회장의 사무실에는 지진이라도 난 듯한 분노가 휘몰아쳤다. 그는 신문을 구겨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감히 누가 이런 짓을. 그는 강태민을 노려보며 소리쳤다. 서유진, 그 계집의 짓이 틀림없어 언론을 이용해서 우리 뒤통수를 친 거야. 강태민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서유진의 반격이 이토록 빠르고 정교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그녀는 감정적인 대응 대신 가장 아픈 곳을 정확하게 찔러왔다. 박 회장은 즉시 언론사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기사를 내리라고 압력을 넣었다. 하지만 언론사는 취재원의 익명성은 철저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하며 그의 요구를 거절했다. 이미 기사는 수많은 투자자들에게 노출된 뒤였다. 상황은 이제 그들의 통제를 벗어나기 시작했다. 그들이 서유진을 복수심에 불타는 전처로 만들려 했던 시도는 오히려 그녀를 내부 비리를 파헤치는 정의로운 고발자처럼 보이게 만드는 역효과를 낳고 말았다. 그날 오후 서유진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조용히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그녀의 노트북 화면에 한 통의 이메일 도착 알림이 떴다. 발신자는 암호화된 은성그룹 내부 주소였다. 호기심에 이메일을 열어본 그녀의 눈이 커졌다. 내용은 짧고 간결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작은 첨부 파일이 하나 있었다. 파일 안에는 그녀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BP 테크놀로지와의 비자금 거래 내역 일부가 담겨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주는 결정적인 증거 조각이었다. 누군가 내부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그녀를 돕고 있었다. 유진은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증거 이상의 의미를 가졌다. 은성이라는 경고에 보이던 성벽 안에
자신과 뜻을 같이 하는 동지가 있다는 신호였다. 그녀는 즉시 마이크를 불러 이메일의 발신지를 역추적하도록 지시했다. 하지만 발신자는 매우 노련했고 여러 개의 가상 서버를 거쳐 추적을 어렵게 만들어 놓았다. 유진은 접근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발신자를 기술적으로 찾는 대신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을 만한 사람을 논리적으로 추론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은성그룹의 조직도와 주요 임원들의 인사 기록 카드를 밤새워 검토했다. 그녀의 분석은 두 명의 인물로 좁혀졌다. 한 명은 이원석 재무상무였다. 그는 은성그룹에 평생을 바친 정직한 재무통이었지만 박 회장의 독단적인 경영 방식에 반대하다가 몇 년 전부터 한직으로 밀려나 있었다. 또 다른 한 명은 법무팀의 한지훈 변호사였다. 그는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젊은 변호사였지만 불의를 참지 못하는 대쪽 같은 성격으로 유명했다. 그는 사내에서 여러 번 박 회장의 부당한 지시에 맞서다가 징계를 받은 전적이 있었다. 유진은 이 두 사람 중 한 명이 혹은 두 사람 모두가 자신에게 손을 내민 동지일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제 그녀는 그들을 수면 위로 끌어내어 연대해야 했다. 유진은 먼저 이원석 상무에게 조심스럽게 접근하기로 했다. 그녀는 공식적인 업무 요청을 가장하여 그와 단둘이 만날 자리를 만들었다. 약속 장소는 회사가 아닌 한적한 외곽의 작은 한정식집이었다. 약속 시간에 맞춰 나타난 이원석 상무는 긴장과 경계심이 역력한 얼굴이었다. 그는 가족을 지켜야 하는 평범한 가장이었고 거대한 권력에 맞서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유진은 그를 다그치거나 회유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김진우 박사에게서 받은 원본 데이터의 일부와 자신이 확보한 비자금 흐름의 증거들을 그의 앞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상무님께서 평생을 바쳐온 회사가 지금 속에서부터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힘이 있었다. 이것을 알면서도 침묵하는 것이 과연 회사를 위한 진정한 충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자식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유산이 이런 부패한 제국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원석 상무는 유진이 내민 자료들을 떨리는 손으로 살펴보았다. 그의 얼굴이 점차 창백하게 변해갔다. 그는 이 모든 사실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지만 눈앞에 펼쳐진 적나라한 진실의 증거들 앞에서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그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 대신 굳은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 익명의 이메일 내가 보냈소. 그의 고백이었다. 그는 수년간 박 회장의 비리를 남몰래 기록해왔지만 거대한 권력 앞에서 홀로 싸울 용기가 없었다. 하지만 서유진의 등장은 그에게 희망의 불씨를 지펴주었다. 그들의 비밀스러운 동맹은 그렇게 맺어졌다. 이원석 상무는 곧바로 한지훈 변호사를 유진에게 연결해 주었다. 젊고 패기 넘치는 한 변호사는 이미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유진에게 그룹의 복잡한 내부 규정과 법적인 허점들을 알려주며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더 민감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전략을 제시했다. 이제 서유진은 더 이상 외부에서 홀로 싸우는 고독한 늑대가 아니었다. 그녀의 곁에는 은성그룹의 재무 흐름을 송금 보듯 꿰고 있는 베테랑과 날카로운 법률 지식으로 무장한 젊은 용사가 함께하게 되었다. 내부의 정보와 외부의 자본, 그리고 법률적 전략이 결합된 강력한 동맹이 탄생한 것이다. 그날 밤 세 사람은 한자리에 모여 마지막 결전을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것은 박진석 회장과 강태민이
스스로 자신들의 무덤을 파게 만들 거대하고 정교한 덫을 놓는 작전이었다. 권력의 균형은 이제 돌이킬 수 없이 기울기 시작했다. 퀀텀 리프 캐피탈이 비밀리에 임대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한 고급 오피스텔. 서유진과 이원석 상무 그리고 한지훈 변호사는 거대한 테이블 위에 펼쳐진 자료들을 중심으로 마지막 전략 회의를 하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김진우 박사의 원본 데이터가 담긴 하드드라이브 수년간, 이 상무가 비밀리에 기록해온 박진석 회장의 비자금 장부, 그리고 한 변호사가 분석한 위법 조항 리스트가 놓여 있었다. 그것은 은성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무기들이었다. 이 정도 증거면 지금 당장 검찰에 넘겨도 박 회장과 강 실장을 구속시킬 수 있습니다. 젊은 피가 끓는 한지훈 변호사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서유진은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하고 냉철했다. 검찰 수사는 몇 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박 회장은 그동안 자신의 인맥과 돈을 총동원해서 법망을 빠져나가려 하겠죠. 우리는 그들이 변명조차 할 수 없는 명백한 현행범으로 체포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들 스스로 덫안으로 걸어 들어오게 만들어야 해요. 그녀가 제안한 마지막 한 수는 대담하고 정교했다. 퀀텀 리프 캐피탈이 은성그룹의 바이오 프로젝트를 가속화하기 위한 조인트 벤처 JV 설립을 공식적으로 제안하는 것이었다. 제안서는 누구라도 혹할 만큼 매력적으로 꾸며질 터였다. 퀀텀 리프의 막대한 자본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프로젝트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키워주겠다는 달콤한 약속이 담길 예정이었다. 물론 거기에는 치명적인 독이 숨겨져 있었다. 조인트 벤처 계약의 핵심 조건은 은성그룹이 우리 투자금에 상응하는 현금을 즉시 공동계좌에 예치하는 것입니다. 유진이 계획을 설명했다. 최근의 주가 하락과 부정적인 여론으로 인해 은성의 공식적인 유동자산은 대부분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들이 당장 동원할 수 있는 거액의 현금은 박 회장이 해외에 숨겨둔 비자금뿐일 겁니다. 그녀의 계획은 그들이 숨겨둔 검은 돈을 양지로 끌어내어 그 돈의 흐름을 범죄의 증거로 만드는 것이었다. 각자의 역할은 명확했다. 이원석 상무는 내부 재무 보고서를 교묘하게 조작하여 공식적인 자금은 사용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야 했다. 비자금을 쓰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도록 박 회장과 강태민을 압박하는 역할이었다. 한지훈 변호사는 조인트 벤처 계약서에 독소 조항들을 숨겨넣는 임무를 맡았다. 일단 그들이 계약서에 서명하고 비자금을 입금하는 순간 그 행위 자체가 횡령 및 배임이라는 범죄를 구성하도록 만드는 법률적인 덫이었다. 며칠 후 서유진은 퀀텀 리프 캐피탈의 대표 자격으로 박진석 회장과 강태민 앞에 다시 섰다.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오직 사업적인 이야기만을 꺼냈다. 최근의 불미스러운 루머들로 인해 귀사의 프로젝트 가치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타개할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중단하고 발을 빼거나 아니면 반대로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마치 냉혈한 투자가의 가면을 쓴 배우처럼 연기했다. 그녀는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조인트 벤처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수천억 원에 달하는 투자금, 나스닥 상장 계획, 글로벌 유통망 확보. 박 회장과 강태민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했지만 그녀가 제시한 당근은 너무나도 달콤했다. 그들의 평생의 습관이자 사기극의 정점인 바이오 프로젝트가 날개를 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무엇보다 그들의 탐욕이
이성적인 판단을 마비시키기 시작했다. 서유진 대표의 저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그날 밤 박 회장은 강태민에게 물었다. 강태민은 잠시 고민하다가 대답했다. 아마도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싶은 것이겠죠. 사적인 감정은 접어두고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켜 월스트리트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싶을 겁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보다 우리를 이용해서 더 큰 성공을 거두는 편이 저 여자에게는 더 큰 복수가 될 테니까요. 그의 분석은 그럴듯했지만 서유진의 진짜 의도와는 거리가 멀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탐욕과 오만함이라는 필터를 통해 세상을 보고 있었고 유진이 파놓은 덫의 깊이를 전혀 가늠하지 못했다. 그들은 며칠간 은성그룹 최고의 법무팀을 동원해 계약서를 검토했다. 하지만 한지훈 변호사가 설계한 법률적인 함정은 너무나도 교묘하여 그 누구도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결국 거부할 수 없는 이익 앞에서 박 회장은 결단을 내렸다. 좋다. 이 제안을 받아들이겠다. 그는 자신이 서유진을 이겼다고 그녀의 자본을 이용해 자신의 제국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 수 있다고 착각했다. 계약 체결일 박 회장과 강태민은 만족스러운 미소와 함께 계약서에 서명했다. 이제 남은 것은 은성 측의 투자금을 공동 계좌로 입금하는 것뿐이었다. 박 회장은 이원석 상무에게 자금 준비를 지시했다. 물론 이 상무가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는 보고를 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이 상무는 유진의 각본대로 현재 동원 가능한 현금은 해외 계좌에 있는 비자금뿐이라는 보고서를 박 회장에게 올렸다. 젠장, 어쩔 수 없군. 박 회장은 욕설을 내뱉었다. 조인트 벤처의 성공이라는 달콤한 열매를 눈앞에 두고 포기할 수는 없었다. 그는 결국 금단의 열매에 손을 대기로 결심했다. 이 상무 즉시 해외 계좌의 자금을 스위스에 있는 JV 공동 계좌로 이체하게 최대한 조용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그것이 바로 서유진이 기다리던 명령이었다. 범죄를 완성시키는 마지막 퍼즐 조각. 이원석 상무는 회장실을 나와 아무도 없는 비상계단에서 서유진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자금 이체 지시 실행합니다. 메시지를 확인하는 유진의 표정은 담담했다. 얼마 후 이 상무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다. 이체 완료. 모든 것이 끝났다. 덫은 완벽하게 작동했고 사냥감은 제 발로 덫 안으로 들어와 스스로 목에 감긴 올가미를 조였다. 이제 남은 것은 심판의 무대 위로 그들을 끌어내는 것뿐이었다. 유진은 창밖의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승리의 기쁨보다는 길고 길었던 싸움의 끝을 예감하는 고요한 적막감이 그녀를 감쌌다. 은성그룹의 긴급 이사회가 열리는 날, 회의실의 공기는 기대와 흥분으로 팽팽하게 부풀어 있었다. 안건은 퀀텀리프 캐피탈과의 혁신적인 조인트 벤처 설립 승인건. 박진석 회장과 강태민 실장은 마치 개선 장군처럼 이사들을 맞이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자신감과 만족감이 넘쳐 흘렀다. 잠시 후 서유진과 그녀의 팀이 회의실로 들어섰다. 그들은 약속된 자리에 조용히 앉았고 그들의 읽을 수 없는 표정은 축제 같은 분위기 속에 미묘한 긴장감을 불어넣었다. 모든 이사들이 자리에 앉아 강태민은 의기양양하게 단상으로 나아갔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스크린에는 장밋빛 미래 예측과 화려한 그래픽들이 펼쳐졌다. 그는 새로운 합작법인이 가져올 은성의 새로운 시대, 글로벌 시장으로의 확장, 그리고 기술적 패권에 대해 열변을 토했다. 그는 지금이 자신의 경력의 정점이라고 느꼈다. 특히 한때는
자신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 여겼던 여자 앞에서 자신의 성공을 공개적으로 증명하는 이 순간이 짜릿했다. 그는 발표 중간중간 승리감에 도취된 경멸적인 시선을 서유진에게 던지는 것을 잊지 않았다. 박수갈채와 함께 그의 발표가 끝났다. 강태민은 이사회를 향해 최종 승인을 요청하며 의기양양하게 미소 지었다. 바로 그 순간 서유진이 조용히 손을 들었다. 축제 분위기를 가르는 그녀의 차분하고 명료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잠깐만요. 의장님, 이사회의 표결에 앞서 강태민 실장의 발표에서 누락된 몇 가지 중대한 사항들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쏠렸다. 박 회장의 입가에 걸려있던 미소가 딱딱하게 굳어졌다. 서유진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으로 걸어나갔다. 그녀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대신 시스템을 해체하는 해커처럼 차분하고 체계적으로 거짓의 성을 무너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먼저 메인 스크린에 김진우 박사의 조작되지 않은 원본 연구 데이터를 띄웠다. 이것이 바이오 프로젝트의 실제 연구 결과입니다. 보시다시피 심각한 부작용을 동반한 완전한 실패작입니다. 회의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이사들의 얼굴에 당혹감이 서렸다. 강태민과 박 회장이 미처 반격할 틈도 주지 않고 그녀는 다음 증거를 꺼내들었다. 이원석 상무가 매티큘러스하게 추적해온 비자금의 전체 흐름도였다. 그리고 이것이 은성그룹이 이번 JV 공동 계좌에 입금한 대응 투자금의 출처입니다. 스크린에는 유령 회사들의 이름과 자금 세탁 경로, 그리고 박진석 회장이 직접 서명한 최종 자금 이체 명령서가 선명하게 나타났다. 이사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바로 그때 이원석 상무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재무 책임자로서 이 모든 자료가 사실임을 증언합니다. 강태민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박 회장은 마지막 발악을 했다. 거짓말 전부 조작된 증거야. 이것은 우리 은성을 무너뜨리려는 저 여자의 음모라고. 그가 소리치는 순간 서유진은 기다렸다는 듯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조작이라고요. 그녀는 오디오 파일을 재생했다. 회의실에는 맑고 깨끗한 음성의 녹음 파일이 울려 퍼졌다. 그것은 과거 박 회장이 강태민에게 김진우 박사를 처리하고 비자금을 조성하라고 지시하는 내용이었다. 두려움 속에서도 신중했던 이원석 상무가 수년간 비밀리에 녹음해온 결정적인 증거였다. 더 이상의 변명은 불가능했다.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박 회장이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의자에 주저앉는 순간 굳게 닫혀있던 회의실 문이 활짝 열렸다. 들어온 것은 케이터링 직원이 아니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의 검사와 수사관들이었다. 그리고 그들 곁에는 젊은 변호사 한지훈이 서 있었다. 검사가 박 회장과 강태민을 향해 차갑게 말했다. 박진석 씨, 강태민 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두 분을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철컥 소리가 회의실의 모든 소음을 잠재웠다. 평생을 군림해온 제국의 황제 박진석과 그의 충실한 신하였던 강태민은 충격에 빠진 이사들의 얼굴과 서유진의 차갑고 흔들림 없는 시선을 받으며 회의실 밖으로 끌려나갔다. 강태민이 유진의 곁을 지나가는 마지막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그의 눈에는 불신과 증오 그리고 자신의 완전한 패배를 깨닫는 처절한 절망감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승리감도 미움도 없었다. 오직 모든 것이 끝났음을 알리는 고요하고 서늘한 판결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제국은 그렇게 소리 없이 무너져 내렸다. 박진석 회장과 강태민 실장이 눈앞에서 체포되어 끌려나가는 광경은 은성그룹이라는 거대한 배의 선장과 항해사가 동시에 사라진 것과 같았다. 제국은 순식간에 방향을 잃고 혼돈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었다. 다음 날 언론은 대서특필로 이 사건을 다루었고 은성그룹의 주가는 사상 최저치로 곤두박질 쳤다. 협력업체들은 계약 파기를 통보해왔고 내부 직원들은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술렁였다. 수십 년간 쌓아올린 철옹성 같던 기업은 하루아침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이러한 혼돈 속에서 퀀텀 리프 캐피탈은 조인트 벤처 계약에 따라 사실상의 최대 주주로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긴급이사회를 소집하여 그룹의 붕괴를 막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고 그 위원장의 자리에 서유진을 임명했다. 그녀는 이제 외부의 공격자가 아니라 침몰하는 배를 구해야 하는 임시 선장의 역할을 맡게 된 것이다. 그녀에게 주어진 임무는 잿더미 위에서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것이었다. 서유진은 취임 첫날 그룹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타운홀 미팅을 소집했다. 강당을 가득 메운 직원들의 얼굴에는 불신과 불안 그리고 약간의 적개심마저 서려 있었다. 그들에게 그녀는 자신들의 회사를 무너뜨린 월가의 마녀에 불과했다. 단상에 선 유진은 담담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녀는 변명하거나 자신을 포장하지 않았다. 대신 투명성과 원칙 그리고 재건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이야기했다. 저는 여러분의 회사를 약탈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썩은 뿌리를 도려내고 건강한 새싹이 자랄 수 있는 토양을 만들기 위해 온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과거의 잘못된 관행은 모두 청산할 것입니다. 이제 은성그룹은 연줄이나 충성심이 아니라 오직 실력과 정직함으로 평가받는 회사가 될 것입니다. 이 과정은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배가 침몰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녀의 진솔한 연설에 강당을 채우고 있던 냉소적인 공기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서유진의 하루는 전쟁과도 같았다. 그녀는 자신의 동지가 된 이원석 상무를 최고재무 책임자 CFO로 한지훈 변호사를 법무실장으로 임명하고 그룹 정상화를 위한 대수술에 착수했다. 과거 박 회장의 친인척들이 차지하고 있던 비효율적인 계열사들은 과감하게 매각되었고 비자금의 통로 역할을 했던 부서들은 해체되었다. 그 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은 회사를 떠나야 했지만 그녀의 결정은 언제나 데이터에 기반한 공정한 것이었기에 누구도 쉽게 반박하지 못했다. 그녀는 단순히 부패의 잔재를 청산하는데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오너 리스크에 억눌려 있던 유능한 인재들을 발굴하고 사기가 저하된 연구개발팀에 파격적인 투자를 단행했다. 그녀는 화려한 회장실을 버리고 직원들과 같은 공간에서 밤새워 일하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처음에는 그녀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던 직원들도 그녀의 헌신적인 노력과 공정한 리더십을 목격하며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불신은 존경으로 불안은 희망으로 바뀌어갔다. 한편 몰락한 자들의 운명은 비참했다. 박서연은 모든 것을 잃었다. 아버지와 약혼자는 구치소에 수감되었고 그녀 역시 비자금 조성과 언론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 한때 사교계의 여왕으로 군림했던 그녀는 이제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를 피해 도망 다니는 초라한 신세가 되었다. 그녀의 오만했던 얼굴에서는 과거의 영광은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절망과 공포만이 남아 있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은성그룹은 서유진의 지휘 아래 기적처럼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주가는 서서히 회복되었고 떠났던 협력 업체들도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다. 어느 늦은 밤 유진은 홀로 옛박 회장의 집무실, 이제는 자신의 사무실이 된 곳에 서 있었다. 그녀는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한때 박진석 회장이 세상을 발 아래 둔 듯이 내려다보았을 바로 그 풍경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느끼는 감정은 그와는 전혀 달랐다. 그것은 승리감이나 정복욕이 아니었다. 무너진 폐허 위에서 힘겹게 새로운 생명을 키워낸 자만이 느낄 수 있는 고요하고 묵직한 성취감이었다. 그녀는 단순히 무언가를 파괴한 것이 아니었다. 잿더미 속에서 더 단단하고 건강한 무언가를 새롭게 건설하고 있었다. 그녀의 싸움은 강태민 개인에 대한 복수에서 시작되었을지 모르지만 그 과정에서 그녀는 그보다 훨씬 더 크고 의미 있는 가치를 발견했다. 유진은 벽에 걸려있던 박진석 회장의 권위적인 초상화를 조용히 떼어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젊은 작가의 추상화를 걸었다. 그것은 과거와의 완전한 단절이자 미래를 향한 선언과도 같은 행위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복수심에 사로잡힌 과거의 피해자가 아니었다. 힘과 자격으로 그리고 존경으로 은성그룹을 이끄는 진정한 리더가 되어 있었다. 잿더미 위로 새로운 시대의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은성그룹은 과거의 상처를 딛고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났다. 성공적인 구조조정을 마친 그룹은 기자회견을 열어 새로운 비전과 리더십을 발표했다. 단상에 선 서유진은 더 이상 비상대책위원장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임무를 완수한 조력자로서 은성그룹의 새로운 미래를 이끌어갈 신임 대표이사를 소개했다. 그 주인공은 바로 그녀의 곁에서 묵묵히 회사를 위해 헌신해온 이원석 상무였다. 그의 선임에 모든 직원들과 주주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퀀텀 리프 캐피탈의 본사 임원들과 은성그룹의 새로운 이사회는 서유진에게 파격적인 조건과 함께 정식 대표이사직을 제안했다. 그들이 보기에 그녀는 잿더미 위에서 기적을 일궈낸 영웅이었다. 하지만 유진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그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다. 모두가 의아해하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제가 이곳에 온 이유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녀는 차분하게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이제 그 소임은 끝났습니다. 은성그룹은 새로운 리더와 함께 스스로 나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 회사나 저의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저 자신만의 길을 찾아 떠나야 할 때입니다. 그녀의 결정은 확고했다. 그것은 더 큰 부와 명예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아 나서는 용기 있는 선택이었다. 서울을 떠나기 전 그녀는 마지막으로 한 곳을 들렀다. 강태민이 수감되어 있는 교도소였다. 한때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공간을 공유했던 두 사람은 이제는 차가운 아크릴판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다. 수임복을 입은 강태민은 과거에 오만하고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공허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었고 머리에는 흰 서리가 내려앉아 있었다. 놀랍게도 먼저 입을 연 것은 강태민이었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했어. 그것은 거창한 사과가 아니라 모든 것이 부서지고 나서야 겨우 내뱉을 수 있었던 한 인간의 솔직한 참회였다. 내가 틀렸어. 난 당신의 재능을 질투했고 내 야망에 눈이 멀어 당신을 짓밟았지.
당신을 잃고 나서야 내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깨달았어. 그는 고개를 떨구었다. 그리고 마지막 힘을 내어 그녀에게 물었다. 이 모든 게 복수 때문이었어. 유진은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도 연민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모든 것을 이해하고 넘어선 자의 평온함만이 깃들어 있었다. 그녀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처음에는 그랬을지도 몰라.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건 더 이상 복수가 아니게 됐어.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강한 힘이 담겨 있었다. 이건 당신이 멋대로 규정해버린 내 모습에서 벗어나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과정이었어. 난 당신을 파괴하러 돌아온 게 아니야, 태민 씨. 난 나 자신을 되찾으러 온 거였어.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대답이었다. 그녀의 궁극적인 승리는 그의 파멸이 아니라 그녀 자신의 재탄생이었던 것이다. 유진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더 이상 눈물도 원망도 없었다. 오직 완전한 끝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녀가 교도소의 두꺼운 철문을 지나 밖으로 걸어 나왔을 때 마치 그녀를 기다렸다는 듯이 하늘에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하얀 눈송이들은 지난 시간의 아픔과 상처를 정화하듯 세상을 조용히 뒤덮고 있었다. 유진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코트깃을 여미고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차를 향해 걸어갔다. 지난 1년여의 시간 동안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작고 진실된 미소가 마침내 그녀의 입가에 떠올랐다. 그녀의 미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월스트리트로 돌아갈 수도, 혹은 자신의 작은 투자 회사를 차릴 수도, 아니면 그저 오랫동안 미뤄왔던 긴 휴가를 떠날 수도 있었다. 중요한 것은 그 미래는 온전히 그녀 자신의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도 은성그룹의 해결사도 아니었다. 그녀는 자유롭고 강하며 온전한 서유진이었다. 차창 밖으로 흩날리는 눈을 바라보며 그녀는 앞으로 다가올 모든 것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